안녕하십니까, 철수의 책방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돈의 감각이라는 이명로 작가의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읽었는데요. 또 이분이 유튜브 영상이나 또 강의하시는 걸 또 보고 다시 한번 읽게 됐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쉽고 재밌고 정확하게 책을 쓰신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요.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읽기 편하게 책을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될 내용도 있고 또 부동산 얘기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읽었던 책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책을 소개하기 전에요. 우선 작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드리면 이름은 이명루 씨고요. 실명은 상승미소라고 합니다. 누적 조회수 600만 뷰의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상승미소의 경제와 투자를 운영하며 머니투데이 방송 및 주요 경제 매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칼럼니스트라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온라인 토론의 장이었던 다음 아고라에서 상승미소라는 필명으로 주류 언론사에서 다루지 않는 정확하고 신속한 분석을 하며 미네르바와 함께 경제 토론을 주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분의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정말 인상도 좋으시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또 아시는 것도 너무 많으셔서 같이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찾아서 영상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프롤로그는 돈 센스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기르는 것이다 라고 제목이 달려 있고요. 돈이 뭔지, 그 다음에 왜 우리는 프롤로그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내용을 부분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자본을 중식하려는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여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많이 불어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노력한 만큼 부자가 되지 않고 점점 빚만 늘어납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 월급을 올려달라고 말하니 중앙은행과 정부는 물가가 너무 낮아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차라리 현재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을 하고요. 물가가 낮다는데 왜 식료품은 이렇게 비쌀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작은 아파트 한 채 사기도 어려울까? 경기가 좋아졌다는데 비정규직 일자리만 있는 걸까? 한 가지 질문 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저도 많이 공감했던 내용이고요. 블로그에 이렇게 좀 적혀 있고 돈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또 돈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런 질문을 갖고 있고 그렇듯 돈 센스는 타고나는 게 아니고 기를 수 있다. 이 책을 읽으신 분들도 기본적인 돈과 사이클의 이해만으로도 경제의 타이밍을 읽는 날카로운 촉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바로 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은 목차를 보면은 1장은 돈의 감각을 기르기 위한 경제 지식, 2장은 경제 사이클을 알아야 돈이 보인다, 3장은 어떻게 돈의 감각을 기르는가, 4장은 환율로 기르는 돈의 감각, 5장은 글로벌 경제로 기르는 돈의 감각, 6장은 글로벌 경제로 기르는 돈의 감각 미국편, 중국과 미국편 이렇게 나눠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마지막 7장은 돈은 미래를 알고 있다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흐름도 좋고 내용도 너무 쉽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고 또 저도 관심 있고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 먼저 1장입니다. 1장. 돈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돈이란 무엇인가? 알고 보면 쉽지만 알면 알수록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식이라는 관점에서 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경제의 핵심은 돈이며 돈을 알아야 경제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돈은 여러분의 지갑 속에, 은행 계좌 속에 있기도 하고 증권 계좌의 특정 주식으로 있기도 합니다. 이런 돈의 총량을 통화량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이런 돈의 총량을 통화량이라고 부른답니다. 통화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갑니다.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올라서 여러분이 고생하는 이유도 바로 이 통화량 때문입니다. 통화량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비밀리에 늘어납니다. 얼마나 빨리 늘어나고 언제 늘어나는지 알 수만 있다면 미리 사거나 늦게 사는 등 시기 조절을 통해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관리하는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것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돈을 투자하려면 통화량의 증감 추세를 미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뜻은 돈이 잘 회전되지 않는다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돈은 부채, 빚,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이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돈의 역사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라고 하게 핵심 내용을 썸머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썸머리 정리해 놓은 걸 읽어봐도, 2장 경제 사이클을 알아야 돈이 보인다, 신용화폐 시스템과 경제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 가격 결정에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물물교환 경제에서 가격이 오를 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간단합니다. 다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물건이 귀해진다. 둘째, 돈이 늘어난다. 우리는 정부와 미디어로부터 주로 첫 번째 경우, 즉 물건이 귀해져서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만 줄기차게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유가는 석유가 지구상에 얼마 남지 않아서 오른다고 합니다. 쌀값은 동남아시아 어딘가에서 홍수가 나 쌀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유통품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대답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 우유가 남아돌아 모 우유 회사에서 직원들 급여 중 일부를 우유 제품으로 지급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냥 언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수요와 공급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면 안 팔리는 우유가 가격이 내려가야 정상이지만 실제로 내려간 것은 물건값이 아니라 직원들 월급뿐이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은 가격이 결정되는 진짜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아래는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 이유라고 해서 또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 유가와 물가를 연동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대부분의 산업이 석유를 이용해 물건을 생산하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흔히 물건 가격이 오른다고 말합니다. 그럴까요? 물가와 반대로 부분의 임금 상승은 거의 미미합니다. 오히려 줄어든 사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 받고 4인 가구가 한 달에 20kg짜리 한 포대 쌀을 먹는다고 합시다. 값이 5만 원에 10만 원으로 올랐다면 남은 돈은 190만 원. 한 달보다 5만 원이 더 지출되었으므로 여러분 다른 물건 사는 걸 줄여야 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임금도 여러분처럼 오르지 않았다면 그 또한 다른 물건의 구입을 포기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물건의 가격이 내려가야 합니다. 시장으로 가볼까요? 시장은 어떻게 돈의 감각을 하는가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저도 또 관심이 많은 부동산 부분의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부동산 사이클을 눈치채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유익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사이클을 눈치채는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가? 두 번째,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가? 두 번째,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일부분을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때 서울신문은 그때 대선 때와 전체 유권자를 비교했습니다. 당시 만 19세 이상의 총 유권자는 1235만 명이었습니다. 이 중 19세에서 59세까지 인구는 그때 대선 때보다 약 130만 명이 줄었습니다. 수원시 정도의 인구가 한국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었지만 같은 기간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돈을 빌리는 주체가 줄었음에도 대출 총액이 늘어났다는 건 1인당 더 많은 돈을 대출받았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대출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탈이 없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빌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1인당 부채 금액이 줄어든 사람 몫같이 감당해야 해서 많이 늘어났죠. 은행 금리를 올리고 싶지만 못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당 부담하는 대출 금액이 큰 상황에서 아주 낮은 수준의 금리 인상만으로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재료는 수익이 증가하고 있는가? 글로벌 경제나 한 국가의 경제 성장 가능성 또는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는 그 구성원들의 소득 증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소득 추이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우리 경제의 흐름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계시고요. 세 번째, 소득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소득으로 조건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성장의 지속입니다. 성장이 계속되면 그에 대한 국가 경제의 부담은 경감됩니다. 이때 성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국가의 경쟁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통해서 나옵니다. 혁신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 국가 경제의 부채 부담은 감당할 만한 것이 됩니다. 성장은 생산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이는 소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을 증가시키려면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하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이 필요하다는 의미라 얘기하고 계시고 신용 팽창의 필요 조건 세 가지 인구의 증가, 소득의 증가, 생산의 증가 이 세 가지 잘 봐야지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 3장에 있는 또 다른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버블인지 아닌지 팩트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버블이냐 아니냐는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많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아직 붕괴되지 않았기에 현재 부동산 가격이
버블인지 판단하거나 단정할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부채 부담 능력이란 수학 공식이나 과학의 법칙처럼 정화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의 전세 제도가 일본이나 버블 붕괴를 결과 다른 특성을 보여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2억 원 하는 아파트를 전세 사입자가 5천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을 집주인이 부담할 때 해당 금액만큼의 이자 비용을 감당하면 됩니다. 사람이 많은 부채를 감당하는 것보다 그 돈을 사람이 나눠 부담하기에 한이나 다른 나라보다 가격을 유지하는 기간이 길죠. 이것이 한국 부동산 시장의 특성입니다. 먼저 빠져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원래 위기나 붕괴는 소리 소문 없이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한국의 부동산은 일본과 다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버블인지 아닌지 가격 문제가 발생한 후에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원래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경제를 예측하기도 대비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경제는 사람이 결국 하는 거고 돈은 사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사람의 심리가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예측하기도 어렵다라는 부분을 여러분한테 간략하게 읽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3장까지는만 제가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읽어드렸는데요. 우리 G2, 중국이나 미국에 대해 글로벌 경제를 알아야 되고 금리에 대해서 또 나와 있거든요. 얘는 정말 중요한 내용과 제가 읽어드리지 못한 아주 유익한 정보가 많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에필로그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인간의 모든 행복과 생각이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돈이 있다. 돈 자체의 속성과 그 돈의 뿌리와 기원 그리고 역사에서 인간의 돈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 왔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 그래야 돈에 관한 어떤 실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각은 직감입니다. 직감은 지식을 습득해서 연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돈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지식을 배우고 역사에서 일어난 그 현상의 후에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 연결할 수 있어야 감각이 길러집니다. 과정에서 이 책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경제 지식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읽었을 때도 때가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